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2교시로서 부동산 공법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여기 말은 기초 이론이라고 했는데 이걸 알아야 공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기초도 모르면서 그 위에다 뭘 쌓는다? 안 된다 그랬죠. 좀 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밑에는 기본이 쌓이고 그 위에다 한 칸 올라가고 다시 그 위에다 올라간다. 무슨 과목과 똑같다? 수학과 똑같다 그랬어. 그래서 이 기초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법 쌓아봤자 다 사상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기초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내 거로 소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자, 여기 보니까 좋은 말 있죠?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지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란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뒤지라고 들어오는데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래도 어딘가가 그게 싹을 틔우고 있고 그게 언젠가는 풍성하게 하나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까먹는다고 까먹는 게 아니라 머릿속 어딘가가 그게 저장되고 있고 그게 싹을 틔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동산 공법. 여러분들 교재 162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62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공법의 기초이론 하고 나오죠? 그 중에서 첫째, 공법의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합니다. 부동산 공법이란 건 무엇일까? 자, 두 단어예요. 부동산이라는 단어하고 뭐하고 맞다? 부동산 플러스 뭐라 부른다? 공법.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단어입니다. 이때 부동산이 뭐죠? 부동산은 민법 제99조에서 원래 개념 정리가 돼서 토지와 그 위에는 정착물들을 뭐라 부른다? 부동산이란다. 땅하고 토지하고 그 위에 고정되어 부착된 물건, 대표적인 거 건축물. 그럼 토지나 건축물 등을 뭐라 부르자?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이라고 한단다. 그럼 공법은 뭘까? 자, 공법의 개념은 간단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누가 행정청이 누구 보고 국민들 보고 야 니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토지나 건축물 있잖아 이거 니 거라고 니 맘대로 해도 된다? 안 돼요.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지 니 멋대로 하지 말라라고 뭐 하는 거 규제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뭐라 부른다? 부동산 공법이라 부릅니다. 한마디로 공법은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네 맘대로 하지 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돼. 라고 규제하는 거. 그래서 토지에 위법한 건축물을 건축하지 마. 위반하면 뭐 하겠다? 처벌하겠다. 그래서 공법의 특성은 또 무슨 규정이 있다? 처벌 규정을 둡니다. 자, 하지 말라고 위반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반하면 내버려 둡니까? 그럼 사람들이 누가 그걸 지키려고 하겠어? 그래서 위반한 자는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뭐다? 처벌. 이때 처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 또는 과태료 이런 걸 부과합니다.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자, 상식적으로 벌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르죠? 같은 점 뭐야? 벌금하고 과태료의 공통점. 돈을 내라 말이죠? 차이점. 벌금은 전과자가 됩니다. 빨간 줄이 올라갑니다. 형사상 처벌이야. 반면에 과태료는 행정처벌로서 저거는 전과자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과태료를 갖다 전과자 기록으로 올라간다면 저는 전과 한 10번 이상 될 겁니다. 왜? 자동차, 그죠? 불법 주차했다고 걸리고 과속했다고 걸리게 내가 한두 건이냐고. 그래서 낸 것만 해도, 그동안 냈던 저 과태료 낸 것만 해도 아마 한 돈 100만 원 가까이 냈을걸? 이제까지 낸 것만 해도. 그러니까 그거 다 전과자 기록으로 남는다면 나는 전과 10번 이상 될 거란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받아야지만 벌금을 형사처벌에서 전과자 기록. 이 차이점이 있다. 어쨌든 이런 처벌하는 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공법은 그럼 우리나라에 법이 몇 개나 있을까? 법률은 1,500개가 약간 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 국회에서 만드는 거 있죠? 약 1,500개가 넘는데 그중에 약 10%, 150개 정도 되는 걸 부동산 공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규제하는 법이 몇 개가 있다? 한 150개 정도 된단다.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50개를 다 볼까? 안 되죠. 이 150개를 어떻게 시험에서 다 봅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면서 이건 꼭 알아야 되는 법 몇 개를 만들었다? 6개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6개만 공인중개사 시험법에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6개 법률의 제목이 무엇일까?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응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우리 선문제 출제되는 순서대로 할게요. 주택법. 다섯 번째, 건축법.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6개의 법률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암기할 사항.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몇 개 법률이 있습니까?
6개 법률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자. 그 6개 법률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크게 하시기. 첫째, 뭐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걸 왜 자꾸 발음을 하라고 하더냐? 내가 초딩입니까? 그런 것도 시키게? 초딩입니다. 사실은 초딩에만 돼도 괜찮아. 여러분들은 유치원생도 안 됩니다. 왜요? 공법에 대해서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이건 우리나라 말일 뿐이지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쓰기만 한글로 써놨지. 왜? 거의 다 모르는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동산공법은 용어 정리만 알아도 50% 정복했다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으니까 용어들을 자꾸 봐야 돼. 반복적으로 발음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내가 이게 외워졌는지 안 외워졌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 보면 되죠. 근데 시험 안 보고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이걸 보고선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혼자 중얼중얼 해봐. 요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혀가 돌아가? 그럼 외워진 거야. 그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발음이 되면 암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외웠는지 안 했는지는 뭐라? 자기가 혼자 쭝얼쭝얼 발음을 해보라는 얘기죠. 가급적이면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입으로 다 발음을 내십시오. 사람이 암기할 때 신기한 게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면 외워진 줄 알았어. 근데 막상 내가 그걸 말로 해봤더니 말이 안 돼. 발음이 안 나와. 안 나오는 건 외워지지 않은 겁니다. 외웠다고 착각했을 뿐이지. 맞아요? 100%야. 확실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은 그냥 머리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뭐로 외워라? 입으로 외워라. 이게 정답이야. 입으로 외워라. 웃기는 게 내가 뭘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아리까리 했었거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물어. 묻길래 뭐였죠? 그걸 설명을 해줬어. 웃기는 건 설명을 하다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설명하기 전까지는 아리까리 해서 잘 이건 거 좋은 거 몰랐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클리어하게 정리가 돼. 아, 맞아 이거구나. 지가 설명하다 지가 알아듣는다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즉 설명을 한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입이 벌어지는 거지 모르고 있으면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 그죠? 더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는 발음을 해보라는 거. 그래서 6개 법률 암기할 거.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부동산공법 6개 법률이 뭐뭐 있습니까? 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개, 6째. 발음 나와야 돼요. 아셨죠? 아셨죠?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저기다 묻는 척했다가 이쪽 물을 거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암기하실 것 6개 법률. 자, 그럼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험 문제 몇 문제 난다고 했죠? 40문제 중에 12문제. 도시개발법 6개,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 6개, 주택법 7개, 건축법 7개, 농지법 2문제. 그래서 총 40문제가 이런 비율입니다. 그중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12문제 나니까. 내용도 제일 많습니다. 내용도. 그럼 이 법률 제목 그대로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뭐부터 하자? 계획부터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먼저 이용을 하자. 이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계획부터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먼저 이용하자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두 번째 도시개발법. 자, 여기 써있네.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신도시 건설. 신도시 건설할 때 무슨 법에서 만들어진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신도시 개발하는 게 이루어지더라. 그때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을 다룬다.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법률 제목 그대로 보세요.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뭐하자? 정비하자와 관련된 법. 이 말이야.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 합쳐서 도시 및 주거 환경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대. 어떤 문제가 있대? 노불량화되어 있대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건물들이 낡아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버려두면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저 낡아 빠진 건물들만 전부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걸 뭐라 부른다? 정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라는 뜻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뜻을 가져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슨 답이 있죠? 재개발, 재건축.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떤 절차에서 시행되는지 그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바로 그 법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오래돼가지고 노블령화 돼 있으면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거기 있는 건물들만 다 부셔서 새로 짐으로써 옛날의 영광을 되찾아보자. 이런 게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것들. 자, 그 다음에 주택법은 말 그대로 주택에 관련된 거야. 그럼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건축법은 뭐 하는 거죠?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법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간단해요. 건축물 건축이에요. 근데 건축물 건축 중에 뭐가 들어있다? 주택. 그럼 주택을 건설하는데 원래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단독주택 하나 짓을 때는 뭐 받으면 돼?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고 지으면 됩니다. 그렇겠죠? 우리 집 하나 지으려고 그래. 여기다 상가 하나 지으려고 그래. 건축 허가 받으면 돼요. 근데 주택을 짓는데 얼마나 짓는다? 많이 지을 때. 이때 많다는 건 한 번 짓는데 30호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 여기 호라는 개념이 나오고 세대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때 호라는 건 원래 단독주택을 살 때는 1호, 2호, 3호 이렇게 쉬고 공동주택을 살 때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세대수를 씁니다. 자, 이때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을 짓는다면 조금 짓는 거야? 많이 짓는 거야? 많이 짓는 거죠. 그 이상 짓는다면 그때부터는 건축 허가를 받고 짓는 게 아니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그는 지금은 듣고만 넘어가. 그러니까 건축물 짓는 건 무슨 법인데? 건축법 적용을 받는데 그중에 특히 뭘 짓겠다? 주택을 짓겠대요. 근데 이 주택도 조금 짓는다 많이 짓는다? 많이 짓는데 그럼 그때부터는 건축법 적용이 아니라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같은 건축물 건축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반적인 건축물 짓는 거하고 주택은 많이 짓는 거하고 요 건축허가라는 거하고 사업계획 승인의 차이는 뭘까? 건축허가는 그 대지만 보는 겁니다. 요 땅에다가 이런 건물 지으려고 한다고? 자, 그거 지을 수 있는 지역인가? 짓는다면 그런 규모로 짓는 게 가능한가? 그거 안전하게 그런 구조로 지어도 괜찮을까? 그래서 그 대지 안에 그 건물 짓는 것만 따져가지고 지어도 된다? 건축허가 내줍니다. 안 된다? 건축 불허가 쳐버리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뭐 되냐? 많이 짓는다 그랬죠. 주택을 몇 호? 30호 이상 또는 30세 이상 많이 짓잖아. 그럼 여기서 뭐 30호, 30세대 이랬지만 보통 졌다면 몇백 세대, 몇천 세대 짓는 게 수두룩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많이 질 때는 뭐 받으라는 얘기야? 건축허가가 아닙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으랍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은 곧 대지만 보는 게 아니야. 여기다 아파트 1000세대 짓는다고 그 아파트 질 땅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을 다 봅니다. 첫째 뭘 볼까? 교통영향평가. 여기다 아파트 1000세대 지면 차량이 몇 대 늘어나? 한 세대당 차량 한 대씩만 들어오더라도 1000세대가 들어오면 1000대가 늘어나는 거죠. 이 1000대가 다닐 수 있는 옆에 있는 도로들 이게 과연 아침에 교통체증 같은 거 없을까? 출근 시간에 문제되지 않을까? 뭐부터 따진다? 교통영향평가부터 합니다. 이렇게 많이 줘도 이 차량자 하는데 이 도로가 별 문제가 없었다. 그래야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뭘까? 아니요. 두 번째, 재영향평가. 만약에 산자락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1000세대를 짓는데 그럼 산자락을 깎았을 때 거기서 뭐가 나와? 토사 같은 게 나오죠? 그러면서 혹시 산세태가 날 가능성이 없는지 또는 이 토사들이 흘러내려가지고 저 하수구 같은 걸 메꿔가지고 나중에 비가 왔을 때 물이 흘러내려져서 다 범람해가지고 침수 피해는 없을까? 이런 걸 재해 영향평가. 또 그런 것도 따져봅니다. 또 뭐 돼야 되고 이 아파트 1000세대 지면서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까? 환경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다 거쳐가지고 그래 여기다 1000세대 지었는다 하면 주변에 별 문제가 없겠다. 요 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다 봐서 이상이 없다. 그때는 뭘 준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그때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을 많이 지을 때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주택법이고 일반적인 건축물 건축에 관한 거 그건 다 건축법을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이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는요. 일반적인 건축물도 주택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건축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중에 특히 주택을 많이 짓는다. 그때는 건축법을 적용 아니고 주택법으로 올라가서 조금 더 까다롭게끔 규제가 심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주택법에는 주택에 건설해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주택을 건설한 걸 사람들한테 뭐 해야 됩니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공급이란 말을 쓰는데 이 공급이 여러분들 학계론 시간에 배우는 수요와 공급하고는 달라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 배우셨나? 수요는 뭐죠? 수요. 사고자 하는 의사. 공급. 팔고자 하는 의사. 그죠? 그래서 수요는 사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공급은 팔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이거 공급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팔고자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 첫째는 판다는 얘기는 뭐죠? 분양이죠. 파는 건, 돈 받고 파는 건 분양이죠. 또 하나, 이때 공급은 빌려주는 거, 돈 받고 빌려주는 거. 뭐라 부르죠? 임대. 임대 아파트 있잖아. 그래서 분양 아파트, 임대 아파트 이렇게 나눠지죠. 이때 분양과 임대를 합쳐서 공법에서는 공급이라는 용어를 쓴단다. 이건 기본이야. 그러니까 지금 외워둬야 돼요. 계속 뒤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외워두는 게 속편하다. 외우라는 건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공급이라는 뜻은 분양과 임대를 합쳐서 공법에서는 뭐라 본다? 공급이라 하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데 특히 뭐 할 때? 분양할 때. 자, 우리나라 문제는 뭐죠? 주택은 원래 무슨 기능이죠? 주택이라는 건 기초적인 개념. 주택은 뭐 하려고 주택이 있는 거야? 먹고, 자고, 살림살이 하려고. 그죠? 한마디로 무슨 기능? 주거 기능. 주거 기능이 주목적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주거 기능이 주목적입니까?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무슨 목적이 더해? 투자 기능. 아, 투기라고는 말하지 말자. 그래도 아직은. 그죠? 요새는 경기도 뒤졌으니까 투기라고는 하지 말고 뭐죠? 투자 기능. 맞죠? 그럼 주거 기능과 투자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게 뭐란다? 부동산 중에 주택이란 거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주택이 과열화되면 뭐 된다? 이제 투기화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제대로 공급하고, 즉 제대로 분양하고, 또 사는 사람도 제대로 사야 되고, 투기 목적으로 사지 말고, 공급하는 자도 그거 자기들의 어떤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공급해야 되겠다. 공급하는 자, 분양받는 자 둘 다, 즉 사업 시행자나 또는 분양받는 여러분들이나 둘 다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걸 규제하는 법이 뭐다? 바로 이게 공급에서 규제하는 겁니다. 아까 공법이란 규제법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택법도 규제법이야. 뭘 규제한다? 예를 들면 여기는 투기 바람이 엄청나게 심하게 불어. 그럼 여기는 뭘 지정하자? 투기 과열 지구라는 걸 지정하자. 많이 들어봤죠? 투기 과열 지구. 이게 어느 법에 있어? 주택법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투기 과열 지구는 누가 어디에다가 어떤 기준에 맞을 때 어떻게 지정하지? 그런 절차 등을 쭉 봐야죠. 아, 여기는 투기 과열 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들이 쭉 들어있는 게 바로 주택법. 또 뭐 어디 있을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거. 그럼 분양가 상한제는 어느 지역에서 적용되고 그중에 어떤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는 누가 어떤 조치에서 지정하는지 등등 이런 내용들이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것들. 이런 게 어디 들어있다? 바로 요 주택의 공급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일정 기간 동안 전매기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공급받았죠? 분양받은 거. 여기는 투기 바람이 부는 지역 또는 싸게 받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되팔지 말라. 바로 되팔아버리면 투기가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일정 기간 동안 전매 행위를 제한하는 게 있는데 어디에 나온다? 다 주택의 공급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주택법에는 하나 더 있어. 뭐겠죠? 리모델링. 이때 리모델링이 뭐죠?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가 뭘까?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 둘 다 공동주택이 노후불량화 돼가지고 너무 낡아빠졌을 때 첫째는 그냥 고쳐지차 하면 뭐 되죠? 리모델링. 아니야, 부시고 새로 지차. 재건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노후불량화 됐는데 이걸 부시고 새로 지차 하면 뭐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재건축으로 하는 거고 아니야, 그렇게까지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건 아니고 일부 대수선하거나 아니면 일부 증축해가지고 그냥 기존에 했던 거 어떻게 좀 고쳐서 써보자. 이거는 뭐라 한다?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 재건축은 어디 가는 것이고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이 정비라는 게 정비사업이라는 게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다 그랬죠? 권리 가는 것이고 여기는 아예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주택인데 낡아빠졌으니까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만 해가지고 고쳐 쓰자라는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셨죠?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뭐였죠? 여기 농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럼 농지법은 뭐 할까? 농지 소유해가는 걸 규제합니다.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말라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뭐 하는 자만 소유해야 되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여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자들만 농지를 소유하래요. 그럼 농업 경영이 뭘까? 법률 용어로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걸
농업 경영하라는데 너무 어려워. 쉽게 말하면 농사를 어떻게 질 것인지 계획도 자기가 수립하고 그 농사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 내가 진다. 그럼 뭐란다? 농업 경영이야. 반드시 스스로 농사 짓는 것만 의미하진 않아. 자경이라는 건 스스로 자자 경작할 경자, 자경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자경은 내가 직접 농사 짓는 것이고 농업경이라는 건 농사는 내가 안 져도 농사에 일단 이 농사 짓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지겠다? 내가 지겠다. 여기서 수확량이 많이 나오면 내 것이고 수확량이 줄어도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 이걸 말한다? 농업경영인데 그 농업경영 하는 자들만 농지를 소유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왜 굳이 농지를 농사 짓는 자들만 소유하도록 할까? 자기가 농사 짓는 책임지는 자만 소유하게 할까? 우리가 어디를 개발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개발되는 그 땅이 무슨 땅 같아요? 둘 중에 하나야. 우리나라는 이런 농지 아니면 임야입니다. 크게 나누면 둘이잖아. 그죠? 농지 아니면 임야. 개발될 땅들은. 이미 이런 도시가 개발된 지역은 이미 개발된 거고 그럼 나머지 개발하자 그러면 어디부터 개발하러 가? 농지 아니면 임야를 개발합니다. 그럼 농지를 먼저 개발합니까? 임야를 먼저 개발합니까? 농지를 먼저 개발하죠. 근데 농지를 개발했더니 더 이상 개발할 농지가 없어. 그럼 이제 어디 겨우 올라가? 이제 산으로 겨우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가잖아. 그죠? 그 산으로 그때부터 올라가지. 산을 먼저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도시가 존재하고 있고 이 도시가 팽창한다면 더 자꾸 개발해서 더 넓어진다면 어디부터 침범한다? 주변에는 농경지부터 먼저 침범해서 거기다가 건물들을 때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가면 갈수록 뭔다? 개발되면서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사면 되죠? 도시 변두리에 개발될 만한 농지 사놓고 뭐 하면 돼? 기다리면 돼요. 그럼 농지가 개발되면 농지값이 평당 10만 원짜리 했던 게 개발되면 평당 200만 원, 300만 원. 10배 이상 뛰는 건 순식간에 올라가는 게 농지거든요. 개발만 된다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다면 뭐 하면 돼? 이런 데다 은행에다 넣을 필요 없어. 그냥 땅 사두면 되는 거야. 농지 사두고 기다리면 돼. 그래서 농지가 뭐 된다? 투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농지는 원래 투기화되면 안 되잖아. 왜? 농사져야 되는 게 농지고 이 농사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식량도 식량안보란 말 들어보셨어요? 식량안보. 식량안보가 뭐야? 무기가 식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에서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면 우리는 안 먹고 살아도 되죠? 안 먹고 3일만 굶어봐라. 눈 획 돌아간다. 그죠? 일주만 굶어봐라.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 써야 돼. 먹는 건 이건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먹어야 돼. 근데 농산물이 없어. 생산이 안 돼. 농지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입해와야 되죠. 그럼 수입하려면 쌀까? 예, 싸죠. 미국 쌀이 우리나라 쌀보다 사실 싸니까. 그죠? 베트남 쌀이 우리보다 훨씬 싸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쌀을 생산 안 한다고 하면 저 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팔을 때 싸게 팔을까? 비싸게 팔을까? 당연히 비싸게 팔죠. 왜 싸게 팔 이유가 없지? 왜? 저 새끼들 농사 지금 안 줘. 농산물 없어. 그럼 우리 거 사서 먹어야 돼. 그러면 지들이 안 먹고 며칠 버틸 건데 불르리게 값입니다. 그때는 부르리게 값이 되죠. 그때는 그런 걸 막으려면 어야 된다? 자력으로 일정한 농산물은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쌀이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 쌀을 버티는 게 뭐 갖고 버티죠? 신토불이라는 거 하나 갖고 버티고 있어.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이 우리 몸에는 좋은 것이요. 그거 하나 갖고 버팁니다. 가격으로는 절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죠? 워낙 비싸니까. 근데 그럼 더 떨어뜨리면 되잖아. 그럼 농민들이 그거 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럼 농사를 못 져. 그러니까 농사 짓게 하려다 보니까 국가에서 일정한 자금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령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농사는 계속 지켜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쌀값 비싼다고 해서 아예 농사 하나도 안 지면 전부 다 수입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다국적 기업은 땡 잡았다고 할 겁니다. 어차피 쌀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니들 그럼 들어올 때 1톤에 1달러다는 게 1톤에 100달러 불어도 1000달러 불어도 살 수밖에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농산물은 일종의 식량 안보로서 어느 정도는 계속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지키려면 농지는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농지 보전에 관한 이런 내용들도 농지법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하는 거 아무나 함부로 소유하지 말라. 농지 이용하는 것도 네 멋대로 아무한테나 임대차 줘가지고 함부로 빌려주는 거 안 되고 농지 보전하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보전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바로 농지법에서 다루는데 시험 문제 몇 문제 난다고? 2문제.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는 몇 개라고? 6개 법률. 너무 많죠? 그죠? 자, 그럼 먼저 포기 순위를 따집니다.
공부하다 하다가 아이고 도저히 힘들어서 내가 못하겠는데요. 그럼 뭐부터 포기한다? 농지법부터 제일 1순위 포기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이거 두 번째로 포기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 포기하면 뭐 과라 맞으라고? 그러니까 만약 포기한다면 두 개를 포기하는데 농지법은 그냥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문제 중에 몇 개만 맞으면 된다? 한 문제 맞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 맞으면 돼? 그럼 뭘 공부하면 될까? 올해도 시험 볼 때 제가 농지법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한 문제만 맞추자. 농지법. 그럼 뭐만 공부하면 된다? 개정된 내용. 올해 4월 달하고 7월 달에 새로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날 거니까 그것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뭐가 났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거. 이제 기출 시험 문제 처음 보는 사람 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때 어디다 저기 주말체험 영농농지, 주말농장,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디 있는 것만 된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에서만 이제 주말체험 영농농지를 취득할 수 있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 올해 개정됐고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었고 그게 79번 시험 문제 정답이 그거로 났죠. 그거 하나 맞췄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야. 이제 이번에 이제 내년도 여러분들 지금 34회 시험에서도 뭐 한다? 개정된 내용만 공부해도 돼. 그러니까 농지법을 다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한다? 개정된 내용만 공부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서 또 한 문제 또 나올 겁니다. 100%입니다. 그건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거 공부하는 대로 얼마면 되죠? 그거 2페이지면 돼. 2페이지만 공부하면 한 문제가 거기서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 공부하기 벅차면 그때 가서 그것만 알아내죠. 근데 처음부터 그럴까? 그러면 안 되지. 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얼마 하다 보면 농지 다뤄 안 다뤄? 안 다루죠. 왜 안 다루죠? 아파트 입구에서 전월세 매매만 하고 앉아있는데 무슨 놈은 농지를 할 일이 내가 뭐 있겠어. 그죠? 그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근데 여기 남양주는 해야 됩니다. 왜? 이 일대는 사실은 저는 이 남양주를 제일 전망을 좋게 보는 게 아파트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본다? 주변에 땅이 들입니다. 땅. 그럼 농지하고 임야. 이쪽은 되게 전망이 좋습니다.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주말 농장을 취득하려고 한다? 또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임야에다가 그런 전원 주택 같은 거 이런 걸 짓고 싶단다. 그럼 이쪽 지역이 진짜 좋은 지역이다. 여기서부터 천평, 가평 쪽으로 쫙 이쪽이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런 계통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 농지법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농지를 취급하지. 농지법도 모르는데 무슨 놈은 농지를 다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인데 나중에 공부하다가 벅차지면 줄여가지고 개정된 내용만 공부하자. 그래도 한 문제는 맞는다. 그런 자세로 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라. 그럼 정비법도 어떻게 되죠? 전체 포기하는 것, 그것도 바보입니다. 그중에 몇 가지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나는 게 있어. 그것만 공부하도록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올해는 정비법 문제가 뒤지게 어렵게 났습니다. 아주 지엽적인 내용으로. 그래가지고 한 4문제 정도가 손을 못 대고 2문제만 손 댈 수 있도록 요지랄로 싸가지 없이 내서 가진다나 포기했었어들 잘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공부해도 포기하는 거고 안 해도 포기하는 거라면 처음부터 포기할 정도로 그만큼 어렵게 냈던 게 무슨 법? 바로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었죠. 그래서 공부할 때 저 2가지 법, 농지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공부할 때 기본적인 거 조금만 공부하고 더 이상은 안 해도 된다라는 자세로 공부하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하셔야 돼요. 벅차더라도 공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아셨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죠. 자,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오죠? 법의 체계. 이 법의 체계만 이번 시간 하고 다시 나머지 뒤에 건 좀 이따 볼 거야. 자, 먼저 법의 체계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몇 개의 과목이죠? 원래는 하나씩 3번씩이면 몇 개야? 6개입니다. 그죠? 첫째 민법, 두 번째 부동산학개론,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에서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럼 나눈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민법도 법이고 공법도 법이고 중개사법도 법이고 공시법, 세법 다 법들이죠. 뭐만 빼고 부동산 학개론 빼고. 그럼 학개론은 뭐죠? 부동산 학문입니다. 학문이니까 한마디로 이론입니다. 즉 부동산과 관련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죠. 법이 아니에요. 그건. 물론 그 속에 시험 문제는 법도 나와요. 꼭
부동산학교에서 공법 시험 문제 한 문제 들어가더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왜 매년 그걸 하나씩 내는지 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어쨌든 공법에서 시험 보면 될 걸 굳이 중개사법에서 학교를 내서 굳이 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문제를 한 문제를 거기서 내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공법 한 문제는 있어요. 그것 빼놓고는 다 부동산 학계로는 학문을 다루고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보는 것들은 대부분마다 법입니다. 그럼 법은 어떻게 구성될까?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문법, 불문법 이렇게 나누자. 법 해놓고 법에는 뭐뭐 있다? 성문법, 불문법 두 가지가 있다. 이거 나오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책 162페이지 맨 밑에 쪽이야. 법의 책에. 자, 성문법, 불문법으로 나눠지고 다시 성문법은 뭐로 나눠지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네 가지로 또 구분된다. 외우셔야 돼요. 자, 성문법에는 뭐뭐 있다고? 맨 위에 헌법, 두 번째 법률, 세 번째 명령, 마지막 조례. 외우세요. 순서대로 해야 돼. 이것도 다음 주에 뭐 한다? 저 보세요. 다음 주에 물어본다. 예, 성문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뭐뭐 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네 가지가 있다. 그럼 이것만 하면 될까? 이게 뭔지 알아야지 또. 자, 헌법이 뭐죠? 헌법이란 말 들어봐서 안 들어보셨어? 헌법 많이 들어봤죠? 우연법률이란 말 많이 써요. 우연법률이 뭐죠? 우의헌, 헌법에 위반된 법률. 즉 헌법이 존재하는데 그 헌법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밑에 법률을 만들어놨어. 그 이 법률은 헌법에 안 맞죠? 그러면 우의헌 법률입니다. 그거 헌법재판소에서 우연법률이라는 판정을 받아버리면 그건 무효가 돼버립니다. 효력이 없어져 버려. 아셨죠? 그게 바로 헌법입니다. 그럼 제일 위에는 성문법 최상위법인데 이건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들, 그걸 기본권이라는데 이 권리를 거기서 다루고 있고 또 하나 통치구조. 이 통치구조라는 건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하고 입법부는 어떻게 만들고 사법부는 어떻게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등 이런 조직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감사원 조직은 어떻게 만드는지 등등 이런 걸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헌법 밑에 뭐가 있답니까? 법률이라는 게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우연법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헌법에 맞도록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 법 이렇게 합니다. 자, 법률이 뭐라고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뭐 했다? 공포하면 이걸 뭐라 부른다? 법률. 자, 다시 한번 물을게. 법률이 뭐라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 거. 그럼 국회 의결이라니까 여기 금배지 다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뭐야?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법을 만드는 사람이야?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법하면 안 돼요.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배지 다른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법률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땅땅땅 해서 통과시키잖아. 그러면 그걸 어디다 이송한다? 행정부로 이송합니다. 왜? 일단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대통령한테 보내죠. 그럼 대통령이 보고선 이거 우리나라 헌법체계는 그렇게 돼 있어. 이 법체계는 대통령이 읽어보고선 야 이건 시행에도 개척했다 그러면 지가 공포해버리고 야 이씨 이건 개떡 같아서 나 안 해. 그럴 땐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걸 행사합니다. 그럼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건 이거 나 공포 못하겠어. 국회로 빠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국회에서 다시 제적 3분의 2 이상이 통과시켜서 통과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법률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지만 법률이 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포 안 하고 거부해버리면 법률이 될 수 없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일단은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내가지고 대통령이 공포해야 법률이 된다. 이게 법률이죠. 근데 법률에 봤더니 우리 법률 중에 첫 번째 법이 뭐죠? 잘 봐요. 국토의 계획 및 뭐 했었죠?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다 그랬죠? 자, 그럼 법률은 어떤 식으로 만들죠? 법은 법조문 형식으로 만든다. 법조문이란 말을 써요. 법조문이 뭐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법은 이렇게 만들어. 그럼 여기다 제1조
제1조, 제2조, 제3조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요. 물론 여기 편장절에 가는 건 몇 편, 몇 장, 몇 절 이건 또 나오는데 그거는 일단 생략하고 1조, 2조, 3조 쭉 나가지고 제144조까지 국토의 계획이 유행하는 법률은 1조부터 144조까지 저렇게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속에 중간중간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기로 한단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들어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말이 법률 속에 국토의 계획이 유행하는 법률 속에 이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런 말들이 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 말뜻을 알아야 되죠. 이건 여기만 그린 거 아니야? 모든 법에 다 공통점이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국회에서 어떤 법률을 만드는데 그 법률에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들어가는데 그 중에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세부적인 거 또는 자주 개정될 것들, 이거는 법률에다 직접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이 한번 공포돼 가지고 시행되고 나면 그거 한번 개정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개정하려면 어떻게 되죠? 다시 국회에서 그걸 의결해야 됩니다. 근데 소위원회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본회의 거쳐야 되고 하는데 여당 야당하고 그 내용 갖고 뭐하고 앉아있죠? 싸우고 앉아있잖아. 그럼 싸우다 보면 1년, 2년, 5년, 10년 가는 건 그냥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바로 개정해서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쥐들끼리 싸우느라고 통과를 안 시켜주면 그 법은 시행되지도 못하고 그냥 옛날 내용 그대로 있어서 약간 엉터리법이 되겠죠. 그래서 자주 개정할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다 법률로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떡할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누구한테 위임하느냐? 대통령한테 위임합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서 이런 내용 집어넣다가 이렇게 세부적인 거, 야 대통령, 지금부터 대통령이야? 언니야, 이제 대통령이야? 그럼 대통령, 이건 네가 만들어. 대통령한테 위임해 주죠. 더 세부적인 거, 그건 굳이 대통령한테 위임하지 않아. 야 국토교통부 장관, 그건 네가 만들어. 왜? 국토와 관련된 주무부처 장관이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건 국토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장관 네가 만들어. 그래서 대통령한테 위임해서 대통령한테 만들라는 게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게 대통령 네가 구체적인 내용을 법으로 만들으라고 대통령한테 위임된 법을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이라고. 공무자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이런 세부장관, 야 네가 만들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게 중간중간에 이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말이 중간중간에 여러 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 부령이라는 걸 뭐라 부른다? 이건 장관들이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장관은 한 18명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도 장관이지만 행정안전부 장관,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등 장관들이 상당히 많죠. 그때 장관들이 만드는 건 무슨 부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는 대부분이 국토교통부령이야. 여기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기획재정부령 이런 것들은 없어요. 네, 국토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령은 누가 만드는 거? 장관들이 만드는 법은, 장관들이 만드는 법은 부령이라고 하고 대통령이 만드는 법은 이걸 대통령령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시시콜콜한 것까지 법률에다 다 규정하기가 못하니까 일부는 대통령 네가 만들어라, 더 세부적인 건 장관 네가 만들어라, 위임을 해줘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그건 안 만들겠다는 얘기야.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장관 네가 만들어서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이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그걸 명령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명령이 뭐냐라고 물으면 법률의 뭐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누가 만든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명령. 다시 한번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한단다. 근데 여기 누구도 있다냐? 국무총리가 만드는 법도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란다? 총리령. 근데 총리령은 우리 부동산공법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총리령은요, 금융과 관련된 법률들, 금융법 있죠? 금융과 관련된 거. 거기서만 총리령이라는 게 있지. 한 총리령이 한 70개 정도 있어요. 그것만 있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동산에서는 대통령령하고 부령에 관련된 이 두 가지만 나고 이걸 합쳐서 뭐라 본다? 명령. 그럼 명령은 어떻게 만드나 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이렇게 법률이 있는데 이 국토의 개미 이용하는 법률, 어디다 쓸게 그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 밑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그 밑에 있어요. 어디 밑에? 법률 밑에 국토의 개미 이용하는 법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다시 뭐가 나온다? 국토의 개미 이용하는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시행령도 어떻게 됐다냐? 이것도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이것도 법조문으로 돼 있고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나가다가 몇 조까지 나가더냐? 쭉 나가서 제134조까지 있어. 아까 저거는 144조까지 있죠? 요거는 134조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수건 이거 뭐 한 거냐? 요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 쭉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 내용은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이 정한다는 이 세부적인 사항. 대통령이 만들으라고 했을까? 이제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통령이 만든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들어있다? 바로 요 시행령. 요 속에 요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항은 다음 같다. 요거다. 요거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사항은 다음 같다. 요거다. 자자자자자자. 요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디 들어있다? 요 시행령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법률을 먼저 만드는데 법률의 모든 시시콜콜한 내용을 다 집어넣기가 좀 문제가 되니까 일부는 대통령 네가 만들어라, 일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만들어라 해서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위임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르는데?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명령에 세부적인 거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했을까? 대통령이 만든 게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세부적인 거 어디 들어있다? 시행령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법률 시행령 속에 보면 여기에 저 법률체 몇 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란 요런 내용이다. 법률체 몇 조에서 말하고 있는 대통령령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여기다가 쪼르륵 하고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대통령이 이 세부적인 걸 여기다 만든 걸 뭐라 부른다? 그걸 시행령이라고 하죠. 그럼 좀 마지막 누구 남았어? 장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요거 있잖아.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법도 어딘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있을까? 그거는 세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가 있단다? 뭐가 있을까? 시행 규칙 여기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라는 게 어디 밑에? 시행령 밑에 들어있어. 그 순서대로 위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해놓고 요 시행규칙 여기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것도 똑같죠. 저렇게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해가지고 몇 조까지 간지 아십니까? 이건 제37조까지 밖에 없어. 내용이 몇 개 없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디서 정하는 거? 이제 요거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요거 어디 들어있을까? 여기 가봐. 시행령 제 몇 조에 가면 여기 국토교통부로 정한다는 게 여기 들어있어. 제 몇 조 상에 여기 들어있죠. 밑에 거 또 국토교통부로 정한다는 요거 어디 들어있을까? 여기 가봐. 그럼 여기서 세부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체계를 보는 거야. 먼저 법률에서 내용을 보면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이거 찾고 싶으면 어디 들어가 봐라.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건 해당하는 법률 시행령 속에 들어가면 거기 대통령이 들어있고 저 국토교통부를 영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건 해당하는 법률 시행규칙 속에 들어가면 그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시험범위는요. 잘 봐야죠. 중요한 건 시험범위는 요 법률만 시험범위 나는 144개 조문에 있는 내용만 시험 문제 나을까? 대통령이 정한다는 요 시행령 속에 드는 것도 낫고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이 시행규칙에 있는 것도 낫을까? 저거 이거 다 시험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개미 융해론 법률이 144개 조문 이것만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시행령 속에 들어있는 134개 조문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37개 조문 이게 전부 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 요 용어를 또 기억합니다. 뭐랑 합치면 법률과 명령을 합치면 뭐라 부른다? 법령이랍니다. 이거야.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법령. 그럼 법령 볼까요? 어떻게 법령이야? 이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합쳐서 뭐라 부른다?
법령이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령이 우리 시험범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이번 시험 봤던 시험 문제가 이건데 41번 문제 제가 읽어볼까요? 국토의 개미 유경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뭐로 돼서 법률이라고 써서 법령상이라고 썼어. 법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란 법률과 이 두 가지 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문도 시험 문제 낼 것이고 여기 있는 지문 중에서도 지문에 들어갈 것이고 여기 있는 내용도 그 5개 지문 중에 들어가니까 저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이 지문에 5개에 들어가니까 그중에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내야 되겠다는 뜻이 바로 문제를 어떻게 낸다? 법령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낸다. 모두 마찬가지야. 도시개발법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내잖아. 도시개발 법령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자, 53번 문제거든요. 거기 보면 여기도 도시개발 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54번 도시개발 법령상 한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법령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법령이라는 말은 바로 뭘 말한다? 법률과 명령을 합친 그 속에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그 중에 옳은 거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낸다. 아셨죠? 그래서 용어 중에를 요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나서 우리 책에 보시니까 162페이지 맨 밑에 보십시오. 162페이지에 법률, 명령의 차이하고 나와 있죠? 자, 뭐라 써 있어? 법하고 법률하고 명령하고 한번 보자. 어떤 게 제일 넓은 개념이야? 법이 제일 넓은 개념이죠. 법은 뭐 들어간다? 성문법과 불문법을 합쳐서 법이라 했으니까 법이 가장 넓은 개념이야. 그 다음에 뭐가 넓죠? 법령. 법률 아니야? 법령이 두 번째죠. 그죠? 법령은 법률과 명령 두 개를 합쳐서 법령이니까 이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다? 법률입니다. 법률.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법과 법률을 구분하고 살았어요? 같은 건 줄 알고 살았어? 예, 법이 법률이고 법률이 법이고 그죠? 똥이 된장이고 된장이 똥이고 그냥 아무거나 색깔 누렇게 하면 다 똑같은 거지 뭐 그죠?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그래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다르다? 법하고 법률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뭐가 월등하게 더 넓은 개념이다? 법이란 개념이 가장 넓은 개념이고 그 속에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지고 다시 성문법 중에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부르고 그 속에서 다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해야 비로소 뭐가 된다? 법률이라는 걸로 나눠진다. 아셨죠? 이렇게 범위를 먼저 축소해 들어가는 걸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있네. 뭐가 있죠? 이거 조례가 뭘까? 조례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야.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 이게 정답입니다. 조례가 뭐라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 이거.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것이고 이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을 조례란데 시도지사들이 만들면 시도조례, 시군구에서 만들면 시군구조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방의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방의회. 우리 선거할 때 누구 뽑죠? 도의원 뽑고 도지사만 뽑는 게 아니잖아. 도의원도 뽑죠. 또 시장만 뽑는 게 아니라 누구죠? 시의원. 또는 저 서울에서는 구청장도 뽑으면서 구의원도 뽑아. 그때 시도지사가 그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시도조례라고 한단다. 시도지사 만드는 법이야. 그때 어떻게 만들죠? 시도지사들이 초안을 작성해요. 그래서 어디다 넘긴다? 지방의회, 시도의회, 그럼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거기다 넘기죠. 그러면 그 의원들, 시의원, 도의원들 있죠? 이분들이 그걸 심사해가지고 의결해서 통과시킵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한다? 서울특별시나 또 경기도지사가 그걸 공포하죠. 그럼 뭐가 된다? 그게 시도조례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란 누가 만드는 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을 조례라 합니다. 그럼 이 조례의 특성은 뭐더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적용된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자, 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이 필요할까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될까? 예,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남양주시에 있는 우리 호평동은 평야입니까? 산입니까? 이 산으로 봐야 돼요. 그죠? 산에 여기는 분지 형태야. 그죠? 분지.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평탄하게 속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 이게 여기는 대략 분지 형태
땅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 뭐야? 산림들입니다. 그럼 저 밑으로 내서 남해안 쪽으로 가면 또는 저 서해안 쪽으로 가면 다 뭐죠? 평야. 거기 평야다리고 산이 많은 지역이 있고 평야가 많은 지역이 있죠. 또 도시가 많이 개발된 지역이 나면 아직 농촌인 지역이 있죠. 또 농사 짓는 지역에 있으면 어촌, 고기 잡는 지역이 많은 지역. 이렇게 지역적 특성이 다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잖아. 그런데 어떤 법을 적용하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 해당 지역에서만 특별히 여기만 적용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만 적용하려고 만든 법을 뭐라 부른다? 조례라고 한단다. 그래서 이건 흔히 무슨 말을 쓰냐면 로마 가면 무슨 법을 따르죠? 서울법을 따르면 되죠? 아니잖아. 로마법 따라야 되잖아. 그죠? 서울 가면 서울법, 부산 가면 부산법, 대전 가면 대전법, 여기 남양주시 가면 남양주시법. 그런 걸 그 법을 뭐라 한다? 그 조례라고 하더라. 그래서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에서 만든 법을 그것도 조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뭐다? 법이에요. 아까 법은 개념이 넓죠? 조례도 성문법이에요. 법이에요. 성문법, 법에 들어가요. 그런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만 적용하려고 만든 법을 뭐라고 한다? 조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조례는 조심할 게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령이라는 이 아까 있던 그죠? 대통령령에서 범위를 주어지고 구체적인 건 각 지방자치단체 니들이 조례로 정하라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거 보고 니들이 그 내용에 맞게끔 조례로 만들어랍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한 건 뭘 찾아봐야 돼? 해당 지방자치 조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 남양주시에서는 이렇게 적용한다고 있었어. 근데 그걸 실무할 때 어디도 그냥 유치 해석하더냐? 아마 양평군도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양평에 가서도 똑같은 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다가 낭패경 연구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양평구 가면 양평구는 다르게 이렇게 규정합니다. 근데 이게 같은 거로 착각했다는 안 돼요. 그럼 어디 갔을 때는 남양주시에 있을 때는 남양주시법, 즉 남양주시 조례를 봐야 되고 저 양평구 가서는 양평군 조례를 보셔야 되지. 이걸 갖다 짬뽕해서 그냥 여기 있는 게 저기 정도 저기도 여기 정도 그런 식으로 함부로 유치 해석했다는 실무에다가 큰 코 다친다. 그래서 조례라는 게 왜 중요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만 적용되는 법이니까 반드시 그 지방자치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 조례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왜 조례는 시험을 안 볼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우리 시험 문제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질문하면 누구 돌아버린다? 부산 사람 돌아버립니다. 왜 돌아버리죠? 시험 문제가 똑같거든. 남양주시 문제 따로 있고 부산시 문제 따로 있어요? 아니거든. 공인중개사 시면 전국이 똑같거든. 근데 남양주시에서 적용되는 조례 내용을 물어버리면 여러분들도 못 풀어. 왜? 어차피 조례 공부 안 하니까. 부산 사람은 더 들어버려. 왜? 내가 평생 남양주시가 어디 붙었는지 가본 적도 없는데 내가 거기 있는 조례를 왜 외우고 있어야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전국을 공통적으로 시험 보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할 수가 없다. 아셨죠? 그래서 법령이 시험범위지 조례까지는 시험범위는 들어가지 않는다. 실무에서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불문법은 관습법, 판례법, 조리 뭐 이런 게 있다는데 이거 부동산 공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건 몰라도 여기서는 됩니다. 혹시 우리 원장님이 민법 시간에 조금 설명하는 거 있을 수 있어. 근데 공법에서는 저런 건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우리는 선무법 파트만 정확하게 숙지하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정리. 자, 법은 크게 뭐로 나눠진다?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지자. 이때 성문법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를 외우자. 첫째, 헌법. 두 번째, 법률. 세 번째, 명령. 마지막, 조례가 있다. 이때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통치 구조를 다루고 있다. 그 밑에 바로 뭐가 있다? 법률.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갖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해야 된다. 근데 법률의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순간에 들어있다. 이러이러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건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이런 말이 들어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다? 법률에다가 모두 시시콜콜한 걸 다 규정하지 않고 일부 내용은 대통령 네가 만들어. 그래서 대통령한테 위임해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굳이 대통령까지 올라갈 거 없어. 국토와 관련된 장관? 야,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만들어. 그런 걸 국토교통부 령이라고 하더라. 이때 대통령령과 부령 합쳐서 뭐라 부른다? 이걸 우리가 명령이라고 부른단다.
그럼 우리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 한다?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법령이라고 부르고, 이 법령이 전부 다 우리 시험 범위인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처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은 뭐 찾아봐라? 해당하는 법률 시행령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통령이 처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이 여기다가 대통령이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처한다는 세부적인 사항 알고 싶어? 그러면 해당하는 법률 시행 규칙이라는 걸 들어가 보면 그 속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거기 세부적인 게 여기 들어있더라.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그랬었죠? 또 마지막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조례라고 한다. 그래서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만 적용돼. 자, 경기도 조례는 어디만 적용돼? 경기도 내만 적용되지 서울특별시에서는 적용할 수 없어. 또 경기도 조례 말고 우리 남양주시 조례라는 것도 만들 수 있어. 경기도 조례도 있지만 남양주시 조례도 있죠. 그럼 남양주시 조례는 어디만 적용돼? 남양주시에서만 적용되지 옆에 있는 구리시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뭐라 부른다? 조례라고 한단다. 자, 여기까지가 법의 체계에 관한 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라는 게 나와요. 자, 이거는 별도의 시간으로 따로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시험 보고 싶은데 나중에 볼 거야. 이거 백지로 다 줄 거야. 이 공간 있죠? 속에 들어간 거 싹 지워버릴 거야.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박스만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볼 겁니다. 분명히 시험 본다 그랬어. 박스만 줄 거야. 그리고 거기서 채워내야 돼. 하나당 1점씩입니다. 하나씩부터 1점, 1점이요. 이거 1점씩 해가지고 몇 개 틀렸는지, 그래서 그 틀린 것 개수 셔가지고 공개할 겁니다. 예, 불러줄 거야. 누구 몇 점, 누구 몇 점 불러줄 테니까. 하여튼 요 박스를 통째로 외우셔야 돼. 아셨죠? 이걸 외우지 못하면 공법 공부 시작할 수 없습니다. 공법을 공부하려면 행정조제장 체계도부터 정확히 숙지가 돼야 그 다음부터 진도를 나갈 수 있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도 자체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건 별도로 시험 볼 거라고 내가 예고했어. 그러니까 이래저래 외워야 된다면 뭐하자? Right now. 지금 당장 외우십시오. 다음이라는 건 next 없습니다. 오직 right now. 지금 외워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이건 잠시 쉬었다가 내용 검토하도록 하죠. 쉬었다 갑니다. 응?